여기 세계적인 포렌식 전문가가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적인 요청으로 한국을 방문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이른 아침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고 곧바로 국정원 본부로 향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날 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국정원 건물 전체에 비상경보가 울렸고 무장한 침입자들이 나타났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들은 도대체 무엇을 찾고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그녀가 발견한 충격적인 진실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뒤흔들 만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투표기계에 숨겨진 코드, 사라진 원본 자료들, 그리고 비밀리에 오간 거액의 자금.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비공개 회의를 소집했고 그 자리에서 그녀가 발견한 진실을 듣고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고 합니다. 대체 그녀는 어떤 증거를 발견한 걸까요? 그리고 이 진실이 밝혀지면 한국은 어떻게 변화할까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제가 한국에 도착한 그날을 또렷이 기억해요. 이른 아침이었고 긴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막 내린 참이었죠. 공기는 맑고 신선했어요. 바다 내음과 뭐라 설명하기 어려운 다른 향기가 섞여 있었어요. 긴 여행의 다리는 무겁고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지만 제가 여기에 온 이유는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넓은 공항 복도를 걸으며 사람들의 바쁜 발걸음을 지켜봤어요. 어떤 사람들은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든 채 심각한 표정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관광객처럼 보였는데 웃으며 즐거워 보였고 표지판을 가리키며 친구들과 수다를 떨었죠. 위에서 쏟아지는 밝은 불빛이 바닥을 반짝이게 했고 커다란 유리창 너머로는 건물 바깥 풍경이 보였어요. 창밖에는 옅은 푸른빛 하늘 아래 멀리 높은 빌딩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저곳이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이었고 그곳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가 한국에 온 이유는 평범하지 않았어요.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님이 직접 저를 초대했거든요. 저는 관광객도 아니었고 사업가도 아니었어요. 제가 여기 온 이유는 컴퓨터와 문서에 숨겨진 비밀을 밝혀내는 능력 때문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저를 포렌식 암호학자라고 불렀고 어떤 사람들은 법률 자문가라고도 했죠. 저에게는 그저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코드와 파일에서 단서를 찾아내는 일이었어요. 대통령님은 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 믿으셨죠. 많은 사람들이 존재조차 알지 못하는 문제들이었어요. 그 생각을 하자 심장이 조금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한국에 오기 전에 저는 과거에 부패에 대한 소문이 있었다는 걸 들었어요. 사람들은 선거 기간 동안 일어난 이상한 사건들과 투표가 공정하게 집계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속삭였어요. 또한 비밀리에 흘러간 돈에 대한 이야기와 제대로 일을 하지 않은 관리들에 대한 소문도 있었어요. 심지어 일부 판사나 변호사가 진실을 숨기는 데 도움을 줬다는 암시도 있었죠. 모든 게 어두운 퍼즐처럼 느껴졌고 저는 그 조각을 맞추기 위해 여기에 왔어요. 공항을 나서자 공기가 조금 더 서늘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죠. 저를 기다리는 검은색 차가 보였어요. 단정한 유니폼을 입은 기사가 옆에 서 있었어요. 그는 나이가 좀 있는 분이었는데 친절한 눈빛과 함께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제 이름을 부드럽게 부르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한국어를 조금 할 줄 안다는 걸 알고 있었는지 그는 간단한 말만 했어요. 말없이 문을 열어주었고 저는 작게 감사 인사를 건넨 후 차에 탔어요. 서울로 들어가는 길은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줬어요. 고속도로 양옆으로는 현대적인 유리 건물과 오래된 작은 건물들이 뒤섞여 있었어요. 서울은 엄청나게 컸고 저는 그 거대한 퍼즐의 한 조각에 불과하다는 느낌이 들었죠. 한국어와 영어가 섞인 광고판들이 눈에 띄었고 한강이 반짝이는 모습도 가끔 보였어요. 각자 다른 이야기와 희망, 걱정을 품은 사람들이 차 안에 타고 바쁘게 지나가는 걸 보면서
문득 그들이 제가 여기서 어떤 일을 하게 될지 알고 있을까 궁금해졌어요. 제 역할은 전자기록과 파일을 살펴보는 일이었어요. 투표 기계가 조작되었는지 확인하고 중요한 문서가 숨겨지거나 위조되었는지 찾아내는 일이었죠. 비슷한 조사에 참여한 적은 있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한국은 강한 민주주의 국가였고 국민들이 어렵게 이 시스템을 만들어 왔어요. 누군가 그 시스템을 속이고 대중을 기만하려 했다는 생각이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윤 대통령님은 진실을 원하셨고 아무리 불편하고 추한 진실이라도 드러내길 바라셨어요. 제 임무는 그 진실을 밝히는 것이었죠. 서울 도심으로 들어가자 제가 읽었던 유명한 장소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유리와 강철로 지어진 높은 빌딩과 오래된 궁궐이 돌담 뒤에 숨겨져 있었어요. 커다란 교차로에서는 신호가 바뀌자마자 사람들이 한꺼번에 길을 건너는 모습도 보였어요. 이른 시간인데도 거리와 인도는 활기차 보였죠. 잠시 후 차는 조용한 길로 접어들었고 보안이 삼엄한 정부 청사 앞에 멈췄어요. 창문은 짙게 선팅되어 있었고 문에는 특별한 잠금 장치가 있었죠. 이곳에서 국정원 요원들을 만나게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들이 제가 분석해야 할 파일들을 넘겨줄 예정이었죠. 이곳에 작은 사무실이 마련되어 있었고 그곳에서 조용히 일할 수 있었어요. 컴퓨터와 두꺼운 서류철, 오래된 종이 파일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 테죠. 그 파일들 속 어딘가에 제가 맞춰야 할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숨어 있을 거라 믿었어요. 건물에 들어가기 전 하늘을 한번 올려다봤어요. 몇 개의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죠. 제 어깨에 놓인 책임감에 대해 생각했어요. 제가 진실을 발견한다 해도 사람들이 그걸 믿어줄까? 만약 불공정한 일이 있었다는 증거를 찾으면 그것이 시스템을 바로잡는 데 도움이 될까? 아직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진실의 빛을 비추는 것이 어둠 속에 그대로 두는 것보다 낫다는 걸 믿었어요. 안으로 들어가 조용히 복도를 걸었어요. 바닥은 매끄럽고 반짝였고 벽은 차분한 회색으로 칠해져 있었어요. 구석구석에는 보안 카메라가 있었고 얼굴이 굳은 경비원들도 몇 명 보였어요. 저는 신분증을 보여줬고 그들은 꼼꼼히 확인한 후 고개를 끄덕이며 통과시켜줬어요. 새 사무실은 작지만 편안했어요. 나무로 된 책상과 회전 의자,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 컴퓨터가 있었어요. 구석에 닫힌 문은 오래된 파일 상자들이 쌓여 있을 창고로 이어지는 것 같았어요. 먼지가 쌓인 서류철과 오랫동안 빛을 보지 못한 보고서들이 있을 것 같았죠. 창문 뒤편으로는 작은 정원이 보였는데 가벼운 바람에 초록 잎들이 살랑거리고 있었어요. 책상에 앉아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노트를 펼쳤어요. 저는 간단하게 한 문장을 적었어요. 진실을 찾아라. 이 문장은 제가 마주해야 할 복잡한 과제에 비하면 너무 단순했지만 저를 집중하게 만들었어요. 앞으로 몇 주, 어쩌면 몇 달이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데이터 속에 숨겨진 단서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인내와 명확한 정신이 필요할 테니까요. 햇빛이 하늘 높이 떠오르자 긴장되면서도 결연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제 시작이었어요. 오늘이 한국에서의 첫날이었지만 문 너머, 파일 속, 그리고 단서들 너머에 무엇인가 큰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바깥 도시는 생기로 가득했고 조용한 제 방 안에서 저는 어둠 속에 빛을 비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애니스 본부 깊숙이 자리한 작은 창 없는 방 안의 긴 나무 테이블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불과 몇 시간 전에 서울에 도착했는데 벌써부터 암호화된 데이터 파일 더미 속에 파묻혀 있었죠. 공기에는 오래된 종이와 진한 커피 냄새가 섞여 있었고 벽은 칙칙한 회색이었어요. 천장에서 웅궁거리는 가벼운 불빛 소리만이 고요함을 깰 뿐이었죠. 마음을 맑고 집중된 상태로 유지하려 애쓰며 스스로에게 되새겼어요. 저는 관광객으로 온 게 아니라 매우 중요한 임무를 맡고 온 사람이라는 것을요. 노트북을 열고 보안 드라이브를 연결했어요.
화면에는 끝도 없이 이어진 코드와 낯선 기호들, 그리고 긴 숫자 문자열이 가득했어요. 평범한 파일이 아니었죠. 이 파일들은 여러 겹의 암호화 뒤에 숨겨진 기록들이었고, 저는 그것들을 분석해 진실을 찾아내야 했어요. 과거의 선거와 중요한 결정들이 어떻게 국민의 신뢰를 흔들었는지 밝혀내는 게 제 임무였죠. 포렌식 암호학자로서 저는 패턴을 찾고 조각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알아내며 숨어있는 자들의 흔적을 찾아내는 일을 했어요. 먼저 2017년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파일을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당시 문재인 대통령 집권 아래 온라인 여론이 완전히 순수하지 않았다는 소문이 돌았었죠. 사람들은 드루킹과 그 일당이 댓글과 좋아요를 조작해서 마치 조각가가 진흙을 빚듯 여론을 조작했다고 수군거렸어요. 데이터를 살펴보니 코드 안에서 이상한 패턴들이 눈에 띄었어요. 특정 프로그램들이 수백, 아니 어쩌면 수천 개의 비슷한 메시지를 올리도록 사용된 흔적이었죠. 마치 불길처럼 퍼져나가며 모두가 특정 의견에 동조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어요. 선거가 이런 숨겨진 손들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불안했어요. 다음으로는 2020년 총선과 관련된 파일로 넘어갔어요. 이 선거에서는 전자투표기와 새로운 개표 방식이 도입되었었죠. 공식적으로 이 기계들은 안전하고 믿을 수 있다고 여겨졌어요. 하지만 제가 살펴본 파일들은 어딘가 어두운 단서를 보여줬어요. 일부 기계에는 몰래 뒷문이 설치되었을 수도 있었어요. 코드 일부가 표를 잘못 계산하거나 외부인이 결과를 변경하되 흔적을 남기지 않도록 설계된 것처럼 보였어요. 마치 마술쇼를 보는 것 같았지만 이 마술은 온 나라를 속였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직하게 투표를 하고도 이런 배신을 몰랐을까 생각하니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파고들수록 더 큰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원본 유권자 명부와 투표용지 이미지가 사라진 문제도 있었죠.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졌다면 이런 기록들은 반드시 확인되었어야 했어요. 그런데 어떤 공직자들은 감사 요청을 거부하거나 원본 서류를 숨기고 아예 존재하지 않는 척했어요. 이 모든 것에는 패턴이 있었어요. 특정 판사들, 특정 재판들, 특정 정치인들이 연결되어 있었죠. 예를 들어 한 유력 지도자를 석방했던 판사가 나중에 대장동 개발 프로젝트와 관련된 이사회에 합류한 건 이상했어요. 이건 마치 보이지 않는 사법 카르텔 이 뒤에서 움직이며 서로에게 특혜를 주고 정의를 뒤틀어버린 것 같았어요. 퍼즐을 맞춰가며 대북 송금에 대한 단서도 발견했어요. 비밀 송금에 대한 소문들은 금융거래, 숨겨진 계좌, 그리고 암호화된 이메일에 묻혀 있었어요.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일부 지도자들은 법을 어기고 위험한 국경 너머로 돈을 보냈을지도 몰라요. 그 결과는 엄청났죠. 이런 행동은 국가의 안정을 흔들고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었어요. 평범한 정치 싸움 수준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심장을 겨누는 칼처럼 느껴졌어요. 눈은 피로했고 오랜 시간 앉아있던 탓에 허리가 아파왔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새로운 문서마다 새로운 이야기가 드러났어요. 의심스러운 계약서, 갑작스러운 승진, 취소된 감사. 따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지만 나란히 놓고 보면 치밀한 계획과 비밀 거래의 그림이 그려졌어요. 마치 두려움, 탐욕, 그리고 야망으로 엮인 어두운 테피스트리 같았죠. 감정을 억누르려 애썼어요. 저는 전문가로 이 자리에 있었지만 분노와 슬픔을 감출 수 없었어요. 민주주의는 결코 완벽하지 않지만 자유로운 선거와 공정한 정의가 숨은 힘에 의해 뒤틀리면 수많은 이들의 희망이 무너져 버리니까요. 지도자들이 어둠 속에서 게임을 벌일 때 그 대가는 평범한 사람들이 치르게 되죠. 제가 밝혀낸 진실이 과연 신뢰를 잃은 이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을까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가 여기 온 이유는 분명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이 비밀들이 밝혀지길 원했어요.
시스템의 신뢰를 회복하고 어둠 속에 빛을 비추기 위해서요. 저는 그 결단을 존경했어요. 진실을 말하는 건 위험한 일이었죠. 힘 있는 자들은 그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을 위협하고 침묵시키려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저는 여기서 암호화된 파일을 풀어내고 치밀한 범죄자들이 남긴 흔적을 쫓고 있었어요. 제가 성공한다면 진짜 변화가 가능할지도 몰랐어요. 작은 종이컵에 담긴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의자의 등을 기댔어요. 별도의 수첩에 메모를 적어뒀어요. 나중에 쉽게 공유할 수 있도록 평범한 언어로 정리했죠. 증거의 흐름이 분명하도록 집중했어요. 누가 온라인 댓글을 조작했는가? 누가 투표기를 수정했는가? 누가 유권자 명부 공개를 거부했는가? 누가 수상한 송금 뒤에 있었는가? 각 질문은 수많은 층을 가지고 있었고 제 일은 그 층들을 하나씩 벗겨내는 것이었어요. 밤늦게까지 일하다 보니 이 문제가 얼마나 방대한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았어요. 아직도 검토해야 할 기가바이트 단위의 데이터와 풀리지 않은 이메일, 비밀 메모, 금융 기록이 남아 있었어요. 정신이 무거웠지만 차분하게 숨을 고르고 제 목적을 되새겼어요. 이 퍼즐을 맞춘다면 한국과 세계에 진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보여줄 수 있었어요. 한때 숨겨지고 잠겨있던 이 파일들이 증거가 되고 역사를 제멋대로 바꾸려던 자들의 시도는 결국 실패하게 될 거예요. 진실은 강력한 약이죠. 처음엔 쓰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상처를 치유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계속 일했어요. 불빛의 조용한 운궁거림만 들리는 가운데 키보드를 두드리는 제 손가락 소리만이 방 안을 채웠어요. 끝내려면 아직 멀었지만 하나는 분명했어요. 저는 찾을 수 있는 모든 비밀을 밝힐 때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애니스 건물 깊숙한 곳의 작은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멀리 서울의 불빛이 희미하게 보였지만 이미 늦은 시간이었고 대부분의 도시는 잠들어 있었어요. 방 안에는 작은 스탠드 조명과 컴퓨터의 조용한 웅궁거림만이 저를 동반했어요. 몇 시간째 암호화된 파일들을 검토하느라 코드만 들여다보니 눈이 따끔거렸습니다. 조심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화면에 보이는 문자 하나하나가 비밀을 품고 있을 수도 있었고 코드의 한 줄 한 줄이 누군가 진실을 조작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었으니까요. 다시 데이터를 스크롤하며 살펴봤어요. 2020년 선거와 관련된 파일들은 어딘가 수상했어요. 투표 기계에 펌웨어가 수정된 흔적이 있었는데 이건 누군가 표를 조작할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바꿨다는 것을 의미했어요. 몇몇 코드는 여러 겹의 암호 뒤에 숨겨져 있었지만 몇 개의 키는 겨우 풀어냈어요. 마치 양파 껍질을 벗기는 느낌이었어요. 하나를 풀면 또 다른 비밀이 나왔고 이 모든 게 우연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었어요. 메모리 카드, 코드, 타임스탬프까지 누군가 선거 결과를 조작하려 했다는 의심이 강하게 들었어요. 그 생각에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건 단순한 코드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믿음이 도둑맞은 현장이었어요. 마음을 가라앉히려 애쓰며 파일을 안전한 드라이브에 저장했어요. 심장이 평소보다 빠르게 뛰었어요. 이 파일들은 중요한 증거였기 때문에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되었고 혹시라도 삭제된다면 진실은 끝내 묻힐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 사람들을 생각했습니다. 공정하고 정직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모두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해왔는지 떠올랐어요. 그들은 누군가가 자신들을 속였는지 알 권리가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복도에서 낮은 경보음이 울렸어요. 크지는 않았지만 날카롭고 명확했어요. 화면에서 눈을 떼고 고개를 들었어요. 이런 경보는 처음 들었어요. 늦은 시간이라 대부분의 직원들은 이미 퇴근했는데 지금 여기에는 누가 있을까요? 저는 복도로 나갔어요. 불빛은 어두웠고 멀리서 빨간 보안등이 깜빡거리고 있었어요.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가 여기 있었어요. 하지만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얼른 사무실로 돌아와 문을 닫았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누군가 제가 찾아낸 증거를 없애려고 하는 걸까요? 작은 휴대용 저장 장치를 꺼내 가장 중요한 파일들을 빠르게 복사하기 시작했어요. 컴퓨터는 조용히 데이터를 전송하고 있었어요.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것 같았어요. 진행률 바가 조금씩 움직이는 걸 지켜보며 긴장했어요. 그때 밖에서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다른 방의 문을 부수려는 걸까요? 문을 확인했지만 잠겨 있는 상태였어요. 하지만 그걸로 충분할까요? 파일 복사가 끝났어요. 저는 드라이브를 꺼내 재킷 주머니에 넣었어요. 이마에 땀을 닦으며 떨리는 손을 가만히 내려다봤어요. 이제 이 파일을 믿을 수 있는 누군가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 사실을 알아야 했고 NES는 이 진실을 확인해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했어요. 하지만 먼저 이 방을 안전하게 벗어나야 했습니다. 컴퓨터를 종료하고 조용히 문 쪽으로 다가갔어요. 복도는 고요했어요. 멀리서 금속이 가볍게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어요.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었고 밤의 건물은 어딘가 낯설고 무서웠습니다. 모든 그림자가 사람처럼 보였고 모든 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조심스레 복도를 따라가며 어두운 사무실과 빈 의자들을 지나쳤어요. 갑자기 저 멀리서 빛이 스치는 걸 보고 멈춰 섰어요. 복도 끝에 한 남자가 서 있는 게 보였어요. 그는 검은 옷을 입고 얼굴엔 마스크를 쓴 채 도구로 문을 열려고 하고 있었어요. 아마 중요한 증거가 있는 방에 들어가려는 것 같았어요. 숨을 죽였어요. 그를 상대할 자신이 없었어요. 저는 이런 위협에 대처할 훈련을 받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제 힘은 데이터에 있었지 전투에 있지 않았으니까요. 천천히 뒤로 물러나 다른 복도로 돌아섰습니다. 도움을 찾아야 했어요. 경비 요원이 남아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NIS 건물은 함부로 돌아다닐 수 있는 곳이 아니니까요. 긴장된 몇 분이 흐른 후 작은 보안 초소를 발견했어요. 비어 있었지만 책상 위에 라디오가 놓여 있었어요. 저는 라디오를 집어 들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라디오가 가볍게 잡음 소리를 내며 켜졌어요.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건물에 침입자가 있습니다. 증거가 위험할 수 있어요. 더 이상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듣고 있을지 몰랐어요. 몇 마디로도 도움을 불러야 했어요. 잠시 후 멀리서 뛰어오는 발소리와 낮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모퉁이 너머로 요원들이 달려오는 게 보였어요. 저는 조용히 손을 흔들었고 그들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말없이 침입자가 있던 쪽으로 움직였어요. 잠시 후 짧은 몸싸움 소리와 외침이 들렸고 이내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그를 붙잡은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제 주요 목표는 복사한 파일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이었어요. 더 보호된 사무실로 향해 드라이브를 금고에 넣으려고 했어요. 가는 동안 방금 일어난 일을 곱씹었어요. 누군가 저에게 침입자를 보낸 건 분명 제가 진실에 가까워졌기 때문이었어요. 그들은 제가 증거를 제시하기 전에 없애버리려고 했던 거예요. 보안이 철저한 방에서 드라이브를 잠금 장치 안에 넣었어요. 비밀번호를 설정하며 조금은 안도했어요. 이제 누군가가 들어온다 해도 이 코드를 풀어야만 했어요. 진실은 여전히 안전하게 지켜지고 있었어요.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피곤하고 불안했지만 제가 가고 있는 길이 옳다는 확신은 더욱 강해졌어요. 사람들이 밤에 건물에 침입하고 체포될 위험까지 감수한다는 건 이 파일들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었어요. 진실은 강력했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이건 단순히 코드나 기계에 대한 일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신뢰에 대한 일이었어요. 그 방에서 날이 밝을 때까지 기다렸어요. 모든 것이 안전한지 확신하고 싶었어요. 창에 아침 햇살이 비치자 그제야 조금 긴장을 풀었어요.
오늘 하루는 힘든 질문과 더 많은 조사, 신중한 분석이 기다리고 있을 게 분명했지만 적어도 이 순간에는 제가 발견한 진실을 어둠으로부터 지켜냈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날 국가정보원 건물 전체를 뒤흔든 침입 경보음이 울리던 순간을 잊지 못해요. 건물 전체가 공포에 떨며 깨어난 것 같았어요. 제 심장은 너무 세게 뛰어서 귀에서도 고동 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바깥에는 여전히 비가 퍼붓고 있었고 높은 창문 너머로 비에 젖은 도로 위에 비치는 비상등의 반짝임이 보였어요. 모든 게 너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불과 몇 분 전 저는 나라 전체의 선거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는 증거를 발견했는데 이제 그 진실을 묻어버리려는 사람들이 이 건물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고 그들은 매 초마다 저에게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휴대용 드라이브를 가슴에 꼭 끌어안은 채 어두운 복도를 서둘러 걸어갔어요. 공기에는 오래된 카펫과 기계 기름 냄새가 섞여 있었고 지나치는 문마다 마치 경고를 속삭이는 것 같았어요. 무엇을 해야 할지 명확한 지시가 없었지만 해독한 파일들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절박한 생각만은 확실했어요. 만약 이 침입자들이 이 증거를 파괴해버리면 조작된 투표와 은폐된 자금에 대한 진실은 영영 사라질 테니까요. 어딘가에서 발걸음 소리가 울렸어요. 코너를 돌다가 방탄조끼를 입고 소총을 든 국정원 요원과 거의 부딪힐 뻔했어요. 그의 눈은 단단하고 집중되어 있었어요. 그는 아무 말 없이 저에게 따라오라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긴장이 짙고 무겁게 드리워졌어요. 멀리서 고함치는 소리가 들렸지만 누구의 목소리인지 구분하기 어려웠어요. 국정원 요원들이 침입자들에게 항복을 명령하는 걸까요? 아니면 침입자들이 파일을 찾아다니며 서로에게 소리치는 걸까요? 그 요원을 따라 건물 깊숙이 들어갔어요. 전력이 비상 모드로 전환되면서 조명은 흐릿하게 깜빡였어요. 몇몇 구역에서는 긴 그림자가 벽에 드리워져 마치 동굴처럼 느껴지기도 했어요. 모든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렸어요. 멀리서 나는 문 여닫는 소리, 신발 굽이 끄는 소리, 보안 시스템이 간신히 작동하는 듯한 희미한 소음까지. 제 머릿속은 걱정으로 소용돌이쳤어요. 여기 있는 모두를 믿어도 되는 걸까요? 시스템의 침투는 깊었고 판사, 선거관리인, 심지어 고위 정치인들까지 연루되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지금은 이 국정원 요원들이 제 편이라고 믿어야 했어요. 그들의 도움이 없다면 무장한 침입자들에게 맞설 가능성은 없었으니까요. 우리는 제가 알 수 없는 코드가 적힌 철문 앞에 도착했어요. 요원이 키패드에 숫자를 입력하자 문이 열리며 안전한 증거 보관실이 나타났어요. 마치 금고 같았어요. 안에는 금속 선반과 잠긴 캐비닛들이 보였어요. 요원이 안으로 들어가라는 신호를 보내서 저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드라이브를 꼭 쥔 손가락이 저도 모르게 더 세게 힘을 주었고 매끈한 플라스틱 케이스에 닿은 제 손바닥은 땀으로 축축했어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아니, 이 정적을 깨는 게 두려웠어요. 요원은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이더니 문을 닫고 나갔어요. 문이 밖에서 잠기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조용하고 창 하나 없는 그 방에 혼자 남았어요. 제 손에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정보가 들려 있었어요. 심장은 여전히 쿵쾅거렸어요. 드라이브를 안전한 금고 안에 넣고 무거운 다이얼을 돌려 꼭 잠갔어요. 저는 3번이나 확인했어요. 손잡이를 당기고 밀어보며 누구도 쉽게 열 수 없다는 걸 확신했죠. 그러고 나서 철문에 귀를 대고 바깥 소리를 들어보려 했어요. 두꺼운 벽 너머에서 들려오는 고함 소리, 때로는 어딘가를 바쁘게 지나가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한 번은 무언가 둔탁하게 부딪히는 소리가 나서 속이 철렁했어요. 침입자들이 국정원 요원들과 싸우고 있는 건지, 건물 전체의 전력을 끊거나 데이터실을 불태우려고 하는 건지 상상만으로도 아찔했어요. 시간이 흐르는 느낌이 이상했어요. 제가 그 작은 방에 얼마나 서 있었는지
가늠할 수도 없었어요. 어느 순간 무게감에 무릎을 꿇었어요. 왜 제가 여기에 있는지 생각했어요. 진실은 중요했어요. 만약 이 증거를 잃게 되면 사람들은 결코 선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지 못할 거예요.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는 무너져 버릴 거예요. 저는 공항에서 본 일하는 사람들의 얼굴, 길가에서 뛰노는 아이들, 공원에서 신문을 읽던 노인들을 떠올렸어요. 그들은 정직함과 공정함을 누릴 자격이 있었어요. 진실은 이런 폭력의 밤 속에서 사라져서는 안 됐어요.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철문 자물쇠가 딸깍 소리를 내며 풀렸어요.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주먹을 꽉 쥔 채 준비했어요. 문이 열리자 다른 국정원 요원이 서 있었어요. 그의 눈에는 안도감이 스쳤어요. 그는 말없이 저에게 나가라고 손짓했어요. 설명이 필요 없었어요. 그의 표정에서 침입자들이 진압되었다는 걸 읽을 수 있었어요. 금고에서 드라이브를 조심스럽게 꺼내 다시 가슴에 품었어요. 요원을 따라 나선 복도는 이제 조금 더 안전하게 느껴졌어요. 수갑을 찬 채 끌려가는 침입자들이 보였어요. 그들 중 몇몇은 절뚝거렸고 다른 이들은 고개를 떨군 채 실패를 받아들이고 있는 듯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그들을 판단하는 게 제 역할이 아니었어요. 제 역할은 진실을 지키는 것이었어요. 밖으로 나가 차가운 빛 속에 서자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이 눈에 들어왔어요. 위험은 일단 끝났어요. 증거를 지켰고 그와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 한 조각을 지켜냈어요. 해가 뜰 무렵 거의 잠을 자지 못한 기분이었어요. 저는 국정원 건물 안작은 사무실에 머물렀습니다. 밤새 일어난 일들이 여전히 제 머릿속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어요. 계속해서 복면을 쓴 침입자의 얼굴이 떠오르고 건물 안을 울리던 경보음이 귀에서 맴돌았어요. 심장은 여전히 조금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쉴 수는 없었어요. 해야 할 일이 있었거든요. 이 일은 어쩌면 나라의 미래를 바꿀지도 몰랐습니다. 다행히 암호화된 드라이브는 안전하게 지킬 수 있었어요. 공격자들은 그것들을 훼손하거나 훔치지 못했습니다. 이 드라이브에는 과거 선거에서 일어난 일들의 진실이 담겨 있었어요. 몇몇 투표 기계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중요한 서류를 일부러 검토하지 않았거나 잘못된 데이터를 눈감아줬다는 증거들이었어요. 비밀리에 흐르던 자금 흐름도 있었고 그것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사람들에게 향하고 있었어요. 이 모든 정보는 마치 제가 한 나라의 미래를 작은 금속 상자 안에 담아둔 것처럼 묵직하게 느껴졌어요. 그날 아침 윤석열 대통령이 저와 몇몇 고위 관계자들을 비공개 회의실로 불렀습니다. 커튼이 쳐진 큰 회의실이었어요. 밝은 햇빛은 완전히 가려져 있었고 가운데에는 긴 테이블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은 테이블 한쪽 끝에 앉아 제가 이야기를 시작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주위에는 참모들과 정보 요원들이 조용히 서 있었고 그들의 표정은 모두 진지했어요. 저는 앞으로 나아가 드라이브를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어요.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드라이브 안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조작된 코드, 놓친 감사, 불완전해 보이는 유권자 명단, 그리고 수상한 곳으로 이어지는 자금 흐름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최대한 쉬운 말로 설명하려 했습니다. 모두가 이해했으면 했거든요. 이건 단순히 몇몇 사람이 부정을 저지른 문제가 아니었어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일이었어요. 국민들이 선거를 믿지 못하게 되고 지도자와 법관들을 신뢰하지 못하게 된다면 무엇이 남을 수 있을까요? 제가 이야기하는 동안 윤 대통령의 눈빛이 좁아지고 턱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대통령은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었어요. 그분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이미 이해하고 있었으니까요. 방 안에는 숨을 죽이는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투표기기 펌웨어 깊숙이 숨겨져 있던 비밀 코드를 어떻게 찾아냈는지, 그리고 읽었던 메모들에 대해 설명했어요. 그 메모들은 몇몇 고위 관계자들이 의도적으로 눈을 감고 원본 유권자 명단을 검토하지 않거나 재검표를 거부했다는 내용을 암시하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어요. 완전히 뒤틀린 시스템의 징후였어요. 문득 예전에 한 한국인 동료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한국의 민주주의는 마치 소중한 식물 같아서 햇빛과 세심한 손길이 필요하다고 했었죠. 하지만 지금 그 식물은 어둠 속에서 힘겹게 버티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이 드라이브와 대통령의 결단이 있다면 다시 빛으로 꺼내올 수 있을지도 몰랐어요. 앞으로 누구도 이런 비열한 일을 시도하지 못하도록 말이죠. 윤 대통령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진실을 국민에게 알릴 것입니다. 그분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것이 전부였지만 그 말 한마디면 충분했어요. 방안은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이 일이 결코 쉽지 않을 거란 걸 저는 알고 있었어요. 많은 중요한 인물들이 위협을 느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든 걸 부정하려 할 거예요. 또 다른 사람들은 이야기를 왜곡하거나 거짓이라며 몰아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증거는 확실했습니다. 마치 강철 사슬처럼 단단했어요. 누군가 그것을 끊으려 한다면 실패할 겁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국정원 건물에 복도를 걸어 나왔어요. 경비원들이 경계 태세를 갖추고 있었고 공기는 맑고 날카롭게 느껴졌습니다. 밖으로 나가니 햇빛이 건물의 지붕을 비추며 아래 도시를 유리처럼 반짝이게 하고 있었어요. 서울의 높은 빌딩들과 바쁘게 움직이는 거리들이 보였어요.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은 아직 자신들의 선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곧 알게 될 겁니다. 누가 그들을 속이려 했고 누가 그들의 소중한 한 표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는지를요. 그리고 그들의 대통령이 진실을 숨기기보다는 맞서기로 선택했다는 것도 기억해줬으면 했어요. 저는 자랑스러웠습니다. 제 자신만을 위한 자랑이 아니라 정직함을 지키기 위해 위험을 감수했던 모든 이들을 위한 자랑이었어요. 제 역할은 작았고 하나의 퍼즐 조각에 불과했지만요. 국정원 팀이 없었다면, 충직한 참모들이 없었다면, 대통령의 용기가 없었다면 이 진실은 여전히 묻혀 있었을 겁니다. 이제 진실은 드러났고 다시 신뢰를 쌓을 기회가 생겼어요. 새로운 규칙들이 만들어질 거예요. 투표기기들은 더 철저히 점검될 거고 법원은 더 면밀하게 감시될 겁니다. 비밀리에 흐르던 자금도 모두 추적될 것이고 결국엔 모든 비밀의 길이 봉쇄될 거예요. 국정원 건물 밖으로 나와 푸른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공기는 상쾌했고 멀리서 소나무와 도시의 냄새가 섞여왔어요. 살랑이는 바람이 제 얼굴을 스쳤습니다. 마치 새로운 아침 같았어요. 저뿐만 아니라 이 나라 전체를 위한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물론 앞으로도 많은 문제가 남아있을 겁니다. 진실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진 않으니까요. 하지만 진실은 어둠 속에 빛을 비춰줍니다. 어디를 청소하고 고쳐야 하는지 알려주죠. 그것이 치유를 향한 첫걸음이에요. 그 자리에 서서 조용한 희망이 제 안에 자라나는 걸 느꼈어요. 민주주의는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것은 매일 가꿔야 하는 정원과 같아요. 잡초를 뽑고 물을 주며 튼튼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살펴야 하죠. 여기 한국에서는 이제 그 일이 새로운 힘으로 계속될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제가 작은 역할을 했다는 사실이 감사했습니다. 서울을 떠나기 전날 저는 이른 아침에 일어났어요. 도시는 아직 조용했어요. 하늘은 부드러운 회색빛을 띠고 있었고 반쯤 열린 창문 너머로 멀리서 들려오는 찻소리가 아득하게 들렸어요. 북촌 한옥마을에 있는 작은 게스트하우스 밖으로 나서자 서늘한 아침 공기가 제 얼굴을 스쳤어요. 기와지붕들은 창백한 빛 아래서 우아하게 굽어 있었고 좁은 골목을 따라 언덕을 오르며
흙냄새와 은은한 소나무 향기가 느껴졌어요. 이곳에서 받은 많은 것을 가슴에 담으며 마지막으로 천천히 돌아보고 싶었어요. 낡은 나무문과 돌담을 지나갈 때면 그곳은 오래된 이야기들을 속삭이는 것 같았어요. 멀리 현대식 고층 건물이 보였지만 이 마을은 마치 다른 시간 속에 들어선 것 같았어요. 예전에 이곳에 살았던 사람들을 떠올렸어요. 아침 시장에서 떡을 팔았을지도 모를 일이고 촛불 아래서 서예를 공부했거나 단순한 화병에 꽃을 정성스레 꽂아 두었을지도요. 그리고 지금은 제가 여기 있었어요. 한국의 목적을 가지고 온 외국인으로서요. 저는 암호를 풀었고 중요한 파일을 지켰으며 숨겨진 부정을 세상에 드러내는 일을 도왔어요. 하지만 이 오래된 지붕들 아래서 저는 여전히 작아 보였고 역사의 무게 앞에서 겸손해졌어요. 부드러운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나무 처마 위로 빗소리가 사뿐히 퍼졌어요. 저는 재킷을 여미고 빗방울이 소매에 박히는 것을 지켜봤어요. 빗물은 돌 위에 먼지를 씻어내 반짝이게 만들었고 소나무 향은 더 짙어졌어요. 골목을 돌자 전에 한번 들렀던 작은 찻집이 보였어요. 간판은 단순했어요. 나무판에 한자로 그려진 글자뿐이었죠. 저는 고개를 숙이며 안으로 들어섰어요. 찻집 안은 따뜻하고 조용했어요. 나이 지긋한 주인 아주머니는 저를 알아보시고 살짝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했지만 오늘 아침엔 말이 필요 없었어요. 창가에 있는 낮은 나무 테이블에 앉자 주인 아주머니는 녹차 한 주전자와 작은 떡 한 접시를 가져다 주셨어요. 손가락 끝으로 떡 하나를 집어들었어요. 부드럽고 끈적한 떡은 고소한 콩가루로 덮여 있었고 녹차는 따뜻하고 풀잎 향이 나면서 약간의 쓴맛이 머릿속을 맑게 해줬어요. 차를 마시며 한국에 도착한 후 일어난 일들을 곱씹어 봤어요. 저는 비밀의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갔었어요. 조작된 투표 기계 펌웨어, 숨겨진 자금 흐름, 증거를 외면한 판사들, 그리고 진실을 왜곡하려 했던 강력한 사람들까지요. 하지만 그 와중에도 좋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웠고 그 반대편에는 두려움과 탐욕이 숨어 있었어요. 결국 진실은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우리는 진실을 밝혀냈고 이제 대통령과 그의 팀이 그 진실을 세상에 보여줄 차례였어요. 몸은 피곤했지만 그건 나쁜 피로감이 아니었어요. 오랜 등반 끝에 정상에 서서 펼쳐진 풍경을 내려다보는 그런 피곤함이었죠. 천천히 차를 다 마시고 따뜻함이 뱃속에 퍼지는 것을 느꼈어요. 창밖에선 빗소리가 더 작아졌어요. 마치 속삭이듯 조용히 내리고 있었죠. 좁은 골목에는 우산을 든 노인 한 명만이 보였어요. 삶은 여전히 조용하고 차분하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내일이면 제 비행기가 출발할 거였어요. 저는 한국의 싸움을 마음에 새기고 돌아갈 예정이었어요. 이번 싸움은 외세에 맞선 게 아니라 내부의 부패와의 싸움이었어요. 이제 알겠더라고요. 모든 민주주의는 시험을 겪는다는 것을요. 완벽한 시스템은 없어요. 중요한 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예요. 진실을 외면하지 않고 그것과 맞서 싸울 용기를 가지는 게 중요하죠. 찻집을 나서며 고개를 살짝 숙여 감사의 인사를 했어요. 아주머니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셨어요. 밖으로 나가니 비는 그쳤고 나무 기둥과 꽃잎에 물방울이 맺혀 반짝였어요. 골목길을 따라 아래로 내려가며 신발 밑으로 느껴지는 돌의 감촉을 느꼈어요. 언덕 아래에 작은 가게가 있었는데 엽서와 붓을 팔고 있었어요. 저는 잠시 멈춰 작은 기념품을 살까 고민했어요. 결국 심플한 붓 하나와 빈 노트 한 권을 골랐어요. 아마 집에 돌아가서 이곳에서 배운 것들을 기록할 것 같았어요. 사실과 암호뿐만 아니라 북촌의 비 내리는 풍경, 떡의 고소한 맛, 그리고 만난 사람들의 조용한 강인함까지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며 마지막 업무를 마치러 임시 사무실로 돌아갈 준비를 했어요.
마지막 보고서는 믿을 만한 이들에게 맡길 예정이었어요. 제가 함께 일했던 사람들을 신뢰했어요. 그들은 진실을 세상에 알리고 새로운 법과 제도를 만들어 한국을 더 강하게 만들 거예요. 이 시스템은 무너지지 않고 폭풍을 견디고 뿌리를 더 깊이 내린 나무처럼 강해질 거예요. 버스 정류장에 도착하니 작은 정류장 지붕 아래에 섰어요. 맞은편엔 학교 운동장이 보였고 아침 종소리를 기다리는 듯 조용했어요. 교실에서 전등 불빛 아래 웃고 떠들며 배우는 아이들이 눈에 그려졌어요. 그들은 다음 세대였어요. 우리가 밝혀낸 진실 덕분에 그들은 더 정직하고 투명한 한국에서 자라날 거예요. 그들이 모든 뒷이야기를 알지는 못하겠지만 공기의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마치 묵은 그림자를 걷어내는 신선한 바람처럼요. 버스가 도착해 저는 올라타서 창가에 앉았어요. 버스가 출발하자 북촌의 오래된 지붕들이 서서히 시야에서 멀어졌어요. 곧 넓은 도로, 높은 빌딩, 분주한 횡단보도가 보였어요. 삶은 언제나처럼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어요. 제 안에는 조용한 자부심이 차올랐어요. 한국의 긴 역사에 비하면 제 역할은 작았지만 저는 제 몫을 다했어요. 어둠 속에 빛을 비췄고 이 나라의 노력을 존중하며 진실을 밝혀냈어요. 사무실로 돌아가 파일을 정리하고 도움을 준 이들과 작별 인사를 한 뒤 공항으로 향할 거예요. 이제 진실은 안전하게 지켜질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 안도감 덕분에 저는 돌아갈 수 있었어요. 한국의 용기를 제 마음 한켠에 품은 채 말이에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정치 스캔들을 파헤칠 기자가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저는 런던의 아파트에 앉아 제 편집장의 이메일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화면에 이메일 제목이 떠 있었죠. 맥스, 서울로 가야 해. 이 이야기는 모든 걸 바꿀 수 있어요. 제 이름은 맥시밀리언 레이놀즈지만 모두 저를 맥스라고 불러요. 저는 지난 15년간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이야기를 쫓아왔어요. 전쟁터에서 총알을 피하며 대통령들과 인터뷰하고 부패한 사업가들을 폭로했죠. 하지만 이번 임무는 처음부터 달랐어요. 서울의 현대적인 유리와 강철 건물들은 제 평소 목적지들과는 많이 달랐어요. 제 커리어 대부분은 아프가니스탄 같은 곳에서 보냈어요. 거기서 저는 반쯤 파괴된 건물 속에서 노트북을 들고 갈 곳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기록했죠. 아니면 아프리카의 작은 마을에서 현지 지도자들과 함께 아카시아 나무 그늘에서 강력한 광산 회사들과 싸우고 있는 그들의 사연을 들었어요. 런던에 있는 제 작은 아파트는 그동안의 여정을 떠올리게 했어요. 바닥엔 아프가니스탄 전통 러그가 깔려 있고 벽에는 시에라리온에서 가져온 나무 마스크가 걸려 있었죠. 제가 만난 사람들과 제가 전했던 이야기들의 사진들도 놓여 있었어요. 그 하나하나가 사람들의 삶에 변화를 가져왔던 순간들을 담고 있었어요. 저는 창가로 다가가 런던의 비 오는 저녁을 내려다봤어요. 서울에서 기다리고 있는 이야기는 굉장히 복잡했어요. 대통령의 정부가 심각한 비난을 받고 있었죠. 선거 조작, 부패한 판사들, 그리고 드루킹 사건이라는 이름이 계속 언급되고 있었어요. 더 걱정스러운 건 북한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개입하고 있다는 소문이었어요. 제 편집장님은 제가 이 이야기를 맡기에 적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셨어요. 너는 돈의 흐름을 추적하는 방법을 알아 라고 영상통화에서 말씀하셨죠. 다른 사람들이 놓치는 연결고리를 찾아낼 수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출처들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는 거야. 그 부분은 맞았어요. 제 경력 동안 저는 위험한 정보를 제공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명성을 쌓았죠. 짐바브웨에서는 정부 부패를 폭로한 내부 고발자가 나라를 떠날 수 있도록 도왔고, 러시아에서는 선거 부정에 대한 증거를 제공한 활동가들을 암호화된 통신으로 보호했어요. 출처의 안전이 항상 최우선이었죠. 저는 낡은 가죽 노트를 꺼냈어요. 그 노트는 30개국을 다니며 함께한 친구처럼 수많은 조사들의 비밀을 담고 있었죠. 이제 그 노트는
대한민국에서 진실을 밝히는데 도움을 줄 거예요. 저는 연락할 사람들, 요청할 문서들, 방문할 장소들을 목록으로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위험은 정말 컸어요. 대한민국은 단순한 나라가 아니에요.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 중 하나이고 기술 강국이며 위험한 지역에서 중요한 동맹국이죠. 만약 그들의 민주주의가 진짜로 위협받고 있다면 전 세계가 알아야 했어요. 저는 휴대폰의 날씨 앱을 확인했어요. 서울은 이제 봄으로 접어들고 곧 도시거리를 따라 벚꽃이 필 거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그곳으로 가는 이유는 경치를 보러 가는 게 아니었어요. 그곳의 정치가 뭔가 잘못되었고 그게 제가 밝혀야 할 일이었어요. 저는 그날 저녁 여행 가방을 싸면서 제 과거의 모든 조사를 떠올렸어요. 그 모든 경험이 중요한 뭔가를 가르쳐줬죠. 아프가니스탄에서는 공식 성명 뒤에 숨겨진 의미를 읽는 법을 배웠고, 제네바의 은행 스캔들에서는 복잡한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법을 배웠어요. 아프리카의 광산 분쟁에서는 권력이 그림자 속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게 되었죠. 하지만 이번 이야기는 그 모든 것보다 더 크다고 느껴졌어요. 이건 단지 한 명의 부패한 공직자나 의심스러운 거래가 아니었어요. 이건 전체 민주주의의 미래에 관한 일이었죠. 제가 발견할 수 있는 진실이 수백만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어요. 가방을 잠그고 마지막으로 아파트를 둘러봤어요. 책상 위에는 저의 저널리즘 학교 졸업사진이 액자에 담겨 있었어요. 그때는 진실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겠다는 꿈을 꾸었었죠. 그리고 15년이 지난 지금 저는 그 모든 것을 시험해 볼 시간이 온 거였어요. 내일 저는 서울행 비행기에 오를 거예요. 아직 그때는 몰랐지만 이 조사는 제 경력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이자 가장 위험한 일이 될 거였어요. 서울의 바쁜 거리를 걸으며 주석을 만나러 가는 길. 아침 공기는 상쾌했어요. 신발이 인도를 부딪히는 소리가 뚜벅뚜벅 들렸고 근처 빵집에서 나는 갓 구운 빵 냄새에 배가 꼬르륵 거렸어요. 아침은 안 먹었어요. 이 만남이 너무 긴장돼서요. 서점과 꽃집 사이에 숨어있는 그 커피숍을 찾았어요. 창문을 통해 보니 주석이 이미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는 한쪽 구석에서 등을 곧게 펴고 앉아 있었고 종이 커피컵에 손가락으로 조용히 두드리고 있었어요. 밖에서 보기에도 그가 다른 사람들과는 뭔가 달라 보였어요. 뭔가 조심스럽고 신중해 보였어요. 레이놀즈 씨, 제가 그의 맞은편 자리에 앉자 그가 말했어요. 그의 영어는 완벽했지만 약간의 액센트가 섞여 있었어요.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어요. 괜찮으신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한 마음으로 대답했어요. 네, 맥스라고 불러주세요. 커피숍은 아침 손님들로 시끌시끌했지만 우리의 자리는 꽤나 조용했어요. 주석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가 말을 시작하는 걸 들었어요. 그는 문 대통령의 캠페인 고문을 했었고 정부와 가까운 관계였지만 뭔가가 그를 떠나게 했어요. 저는 그 이유가 궁금했어요. 작게 시작했어요. 그가 속삭이듯 말했어요. 잘 맞지 않는 작은 일들, 너무 완벽한 메시지들, 너무 빠르게 퍼지는 소셜미디어 글들.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는 말을 이어갔어요. 그때 드루킹에 대해 알게 되었죠. 저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드루킹 사건은 뉴스에 나왔던 일이었어요. 온라인 여론을 조작하여 문 대통령의 캠페인을 돕고 있다는 그룹이었죠. 하지만 저는 뭔가 더 있을 거라고 느꼈어요. 그건 가짜 좋아요와 댓글에만 국한된 게 아니었어요. 주석은 계속 말했어요. 시스템 전체가 부패했어요. 판사들이 법이 아니라 정치적 압박에 의해 판결을 내리고 정부 계약은 가장 좋은 회사가 아니라 친구들에게 갔어요. 대장동 개발은요? 그는 고개를 저었어요. 수천억 원이 개인 주머니로 사라졌어요. 그때 웨이터가 패스트리 트레이를 들고 지나가고 우리는 그녀가 사라질 때까지 침묵을 지켰어요.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며
커피잔에서 나는 김을 비추고 있었어요. 밖에서는 서울이 완전히 깨어나 사람들은 바쁘게 출근하고 학생들은 학교로 뛰어가고 있었어요. 보여주세요. 제가 말했어요. 주석은 태블릿을 꺼내서 문서, 사진, 메시지들을 보여주었어요. 각각의 자료는 더 큰 퍼즐의 작은 조각 같았어요. 저는 너무 빨리 서명된 건설 허가서, 이해할 수 없는 은행 이체, 법적 선례에 반하는 판사들의 결정을 봤어요. 사람들은 문정부가 달라질 거라고 믿었어요. 주석은 깊은 슬픔이 담긴 눈빛으로 말했어요. 깨끗한 정치, 진정한 민주주의의 약속을 믿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새로운 가면을 쓴 똑같은 부패를 마주했죠. 저는 그가 말하는 동안 필기하며 메모를 했어요. 손으로 쓰는 게 더 잘 생각나서 좋았어요. 왜 저에게 이런 말을 해주시는 거죠? 제가 물었어요. 왜 한국 언론에 가지 않으세요? 주석은 씁쓸하게 웃었어요. 지역 언론이요? 많은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다른 사람들은 돈으로 입을 막았어요. 우리는 외부 사람이 필요해요. 위협받거나 사는 게 불가능한 사람이요.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아침이 지나고 오후가 되었어요. 커피도 계속 들어왔고 나갔어요. 저는 비싼 레스토랑에서의 비밀회의, 밤중에 삭제된 파일들, 너무 많은 질문을 던진 양심적인 공무원들이 직장에서 쫓겨나는 이야기들을 들었어요. 더 있어요. 주석은 마침내 말했어요. 훨씬 더 많아요. 하지만 여기서 말할 수는 없어요. 지금은 안 돼요. 그는 일어나며 넥타이를 고쳤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큰 위험을 감수하는 거예요. 레이놀즈 씨, 맥스. 이런 것들을 폭로하는 사람들은 가끔 사고를 당해요. 가끔 사라져요. 저는 따뜻한 커피숍 속에서도 한기처럼 느껴졌어요. 당신이 위험에 처한 거예요? 그는 미소를 지었지만 눈에는 전혀 웃음이 없었어요. 우리는 모두 위험에 처해 있어요. 민주주의가 어둠 속에서 죽어갈 때는요. 내일 다시 만나죠. 같은 시간, 다른 장소에서. 위치는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그가 커피숍을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큰 무언가를 알아내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이건 또 다른 정치 스캔들이 아니었어요. 이건 국가의 영혼에 관한 이야기였고 사람들이 보는 것과 실제로 문이 닫힌 뒤에 일어나는 일들 사이의 차이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저는 제 메모를 내려다보았어요. 정부를 흔들 수 있는 이름, 날짜, 숫자들이 적혀 있었어요. 제 손은 약간 떨리고 있었지만 커피 때문이 아니었어요. 이건 제가 평생 기다려온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은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았어요. 제가 다음에 닥칠 일에 준비가 되어 있을지 그게 궁금했어요. 저는 이제 서울에 온 지 몇 주가 지났어요. 광화문 근처의 작은 호텔방에서 지내면서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창가에 놓인 책상 위의 메모와 문서들을 살펴봤어요. 제가 일을 하면서 창 밖으로는 서울이 활기를 띠고 차 소리와 길거리 상인들의 목소리가 제 방으로 들려왔죠. 하지만 오늘 밤은 달랐어요. 해가 진 지 몇 시간이 지났고 창문을 통해 반짝이는 도시 불빛들을 보며 저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올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커피는 이미 식어 있었지만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제 손은 땀에 젖어 있었고 핸드폰을 다시 확인했어요. 오후 9시 45분, 제보자가 늦었어요. 조금 걱정이 되던 찰나 문을 가볍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40대쯤 된 작은 체격의 긴장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평범한 회색 양복을 입고 있었어요. 그는 정확히 그 모습 그대로였어요. 자기 일이 뭔지 알고 아무래도 무언가를 목격한 중간급 공무원이었죠. 레이놀즈 씨,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하며 빈 복도를 힐끔 바라봤어요. 들어가도 될까요? 저는 그를 재빨리 안으로 들였어요. 그는 제 책상에 앉으며 살짝 떨리는 손으로 두꺼운 마닐라 봉투를 가방에서 꺼냈어요. 제가 보여드릴게. 그는 거의 속삭이듯 말했어요. 제 목숨이 위험해질 수 있어요. 제 심장은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그는 서류를 책상에 펼쳤고 그건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 문서였어요. 내부 메모, 보안 보고서, 2017년 대선에 대한 기술 평가 등이었죠. 읽기 시작한 순간 입이 바짝 말랐어요. 이건 그냥 평범한 문서가 아니었어요. 선거 시스템의 심각한 보안 문제를 보여주고 있었죠. 여기 보세요. 제보자가 특정 보고서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우리 사이버 보안팀이 선거 기간 동안 여러 차례 해킹 시도를 발견했어요. 그 소스 코드가 북한 해커 그룹들과 일치했죠. 저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집중했어요. 그 보고서는 선거 시스템의 보안이 여러 번 뚫렸다는 내용이었고, 더 심각한 건 선거관리위원회 고위 인물이 이를 은폐했다는 거였어요. 문서 하단의 서명은 선거가 안전하다고 맹세했던 고위 공식들의 이름이었죠. 왜 이제 와서 이걸 보여주는 거죠? 제가 서류에서 눈을 떼고 그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그 남자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그들이 모든 증거를 없애려고 하고 있어요. 어제 회의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조사에서 점점 더 가까워지니까 두려워하고 있죠. 그는 손수건으로 이마를 닦았어요. 저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시 5년을 일했어요. 민주주의를 믿어요. 이걸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요. 저는 이 문서들을 확인해야 했어요. 그리고 누가 도와줄 수 있을지 바로 알았어요. 바로 주석에게 전화를 했고 1시간도 안 되어 그가 제 호텔 방에 도착했어요. 평소의 차분한 태도가 흔들린 듯 그는 문서들을 살펴보며 말했어요. 맥스, 그의 목소리는 무겁게 말했어요. 이건 단순한 부패가 아니에요. 이건 반역이에요. 만약 북한 해커들이 정말로 선거에 개입한 거라면 그는 말을 멈추었지만 저는 그 의미를 알았어요. 이건 한국 사회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일이었죠. 우리는 밤새도록 일했어요. 모든 문서를 복사하며 제보자는 너무 오래 있을 수 없었어요. 너무 오래 있으면 의심을 받을 테니까요. 그는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경고했어요. 저희 부서를 계속 지켜보고 있어요. 만약 이 문서들이 사라지면 다음 날 저는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각 서명, 날짜, 기술 보고서 하나하나를요. 모든 게 맞았어요. 주석은 자신의 연락처들을 통해 이 문서들의 진위를 확인했어요. 저녁이 되자 우리는 신속히 행동해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우리는 이걸 국제 언론에 보내야 해요. 주석이 말했어요. 여기서만 발표하면 그들이 이를 묶을 수 있을 거예요. 저도 동의했어요. 우리는 세계 여러 주요 뉴스 기관들을 신중하게 선택했어요. 제가 전에 일해본 곳들, 신뢰하는 언론들이었죠. 문서들을 준비하고 자세한 설명을 작성하며 모든 걸 3번 확인했어요. 자정이 되자 우리는 그 모든 자료를 보냈어요. 저는 의자에 앉아 지치긴 했지만 안심할 수 없었어요. 이제 돌아갈 수 없어요. 제가 말했어요. 주석은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일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그의 말이 맞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제 핸드폰에서 뉴스 알림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세계 주요 신문들이 선거 조작, 북한과의 연관, 은폐 사실을 보도하기 시작했어요. 정부는 빠르게 강경하게 반응했어요. 모든 걸 부인하며 외국의 내정 간섭에 대한 조사를 발표했죠. 하지만 저는 그들의 당황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런 수준의 폭로는 예상치 못했을 거예요. 그날 저녁 뉴스 보도가 확산되자 주석이 전화를 걸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긴박했어요. 맥스, 이제 나라를 떠나야 해요. 그들이 당신을 쫓아올 거예요. 저는 호텔 방을 둘러보았어요. 책상 위에 여전히 흩어져 있는 문서들, 창밖의 도시 불빛들을 보며 제가 배운 것들, 한국, 민주주의, 제보자와 주석 같은 사람들의 용기를 생각했어요. 아니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는 여기에 있을 거예요. 진실에는 목격자가 필요해요. 제가 주석의 문자 메시지를 읽으면서 손이 떨렸어요. 그들이 유출된 걸 알았어요. 당신을 찾으러 올 거예요. 전화를 책상 위에 던져놓고 제 작은 아파트를 둘러봤어요.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저녁 햇살이 모든 걸 다르게 보이게 했고 마치 무섭게 느껴졌어요.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3번의 강한 문 두드리는 소리가 울렸죠. 제 심장이 목구멍으로 뛰어오른 것 같았어요. 누군지 딱 알았어요. 경찰이 저를 찾은 거였죠. 아무 생각 없이 노트북을 집어들고 배낭에 노트북과 노트, 전화기를 넣은 후 아파트의 비상구로 향했어요. 차가운 밤바람이 제 얼굴을 스쳤어요. 철제 계단이 발밑에서 삐걱거리며 저는 그 소리가 날 때마다 움찔했어요. 위에서는 제 아파트 문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죠. 마지막 계단을 뛰어내려 골목으로 내려갔어요. 서울의 거리들은 밤에 다르게 느껴졌어요. 평소에 밝은 간판과 북적거리는 인도들이 저를 안전하게 느끼게 했었는데 그때는 마치 위험한 곳처럼 보였어요. 모든 그림자가 경찰일 수도 있고 지나가는 차는 저를 쫓아오는 차일지도 몰랐죠.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평범하게 보이려고 하며 뒷골목을 빠르게 걸었어요. 멀리서 뭔가 들렸어요. 목소리들이 많았죠. 가까이 가자 그게 뭔지 알게 됐어요. 수천 명이 광장에 모여 있었어요. 그들은 한국어와 영어로 된 팻말과 현수막을 들고 있었어요. 진실은 침묵할 수 없다.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켜라. 부패는 이제 그만. 이 사람들은 제가 폭로한 이야기 때문에 이곳에 모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도망치지 않고 숨지 않았어요. 오히려 일어나서 변화를 요구하고 있었죠. 그 순간 강력한 힘이 제 안에서 느껴졌어요. 두려워하는 대신 저는 강해진 기분이었어요. 저는 사람들 틈에 섞여 그저 수많은 얼굴들 중 하나가 됐어요. 에너지가 넘쳤어요. 사람들은 화가 나거나 폭력적이지 않았어요. 그들은 결단력이 있었죠. 나이든 할머니들이 젊은 학생들 옆에 서 있고 여전히 정장을 입은 직장인들이 가게 주인들과 함께 서 있었어요. 그들은 모두 같은 걸 원했죠. 공정하고 정직한 정부를. 누군가 제게 팻말을 건넸어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하여 라는 글자가 굵은 한글로 적혀 있었어요. 저는 그걸 높이 들었어요. 그 순간 제가 단순히 뉴스를 보도하는 게 아니라 그 뉴스의 일부가 된 기분이었어요. 그때 군중 속에서 익숙한 얼굴이 보였어요. 주석이었죠. 그는 피곤해 보였지만 결단력 있게 걸어가고 있었어요. 눈이 마주쳤을 때 그는 작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둘은 이 일이 의미하는 바를 알았어요. 우리가 폭로한 이야기는 단순히 문서나 정치적 스캔들에 관한 게 아니었어요. 그것은 이 사람들, 민주주의가 빼앗기지 않도록 함께 서 있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였죠. 그때 경찰밴들이 광장 끝자락에 나타났어요. 폭동 진압 장비를 갖춘 경찰들이 서서히 우리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죠. 몇몇 시위자들은 물러나기 시작했지만 대부분은 그 자리에 계속 서 있었어요. 옆에 있던 나이 든 여성분이 제 손을 잡고 쥐었어요. 우리는 함께 있어요. 그녀는 어설픈 영어로 말했어요. 우리는 함께 강해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서 촬영을 시작했어요. 세상은 이걸 봐야 했어요.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영웅이 될 수 있는지, 그들이 함께 서 있을 때 얼마나 강해지는지를 보여줘야 했죠. 내일 경찰이 저를 체포할지도 모르지만 오늘 밤 저는 정확히 있어야 할 곳에 있었어요. 한국의 미래를 위해 싸우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요. 새벽이 다가오자 군중은 여전히 강하게 서 있었어요. 최루가스와 고함으로 목은 따갑고 아팠지만 그 어느 때보다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어요. 이건 단순히 제가 보도하는 또 다른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이것은 한국과 저를 영원히 바꿀 순간이었죠. 아침에 밝아오는 빛 속에서 저는 기자로서의 임무가 단순히 진실을 보도하는 게 아니라 그 진실을 위해서 싸우는 것임을 깨달았어요. 그게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요. 서울을 떠나는 아침은 다른 아침과는 달랐어요. 작은 호텔방에서 짐을 싸고 있는데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어 내 책상 위에 어질러 놓인 노트와 카메라 장비 위로 긴 그림자를 들이우더라고요. 짐을 하나하나 챙기면서 그때그때의 순간들이 떠올랐어요. 주석이 속삭이듯 말한 비밀을 담은 녹음기, 시위 현장에서 급히 메모한 내용들로 가득한 낡은 노트, 진실과 부패에 대해 쓴 수천 마디가 담긴 노트북이 그랬어요. 창가로 다가가 마지막으로 서울을 내려다봤어요. 서울은 이미 깨어나서 평소처럼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이제는 예전과 다르게 보였어요. 거리마다 추억이 담겨 있었어요. 주석을 처음 만났던 그 커피숍, 그곳의 초록색 차양이 아침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어요. 조금만 걸어가면 시위자들이 모였던 기념비가 있었고 그들의 목소리가 아직도 제 머릿속에 울리고 있었어요. 높은 사무실 건물들도 달라 보였어요. 이제는 단순히 유리와 철로 된 건물이 아니라 힘과 취약함이 공존하는 상징 같았어요.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주석이 보낸 메시지였죠. 안전하게 여행하세요, 친구. 당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도움을 줬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그날 저녁에 나눈 마지막 대화를 떠올렸어요. 주석은 전통 한식을 주문했어요. 김치찌개, 불고기, 그리고 여러 가지 반찬이 우리 작은 테이블을 가득 채웠죠. 그때 우리는 부패나 스캔들에 대해 얘기한 게 아니었어요. 희망,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꼭 해외에서도 밝혀주었으면 좋겠어. 그때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지금도 제 가방을 메고 공항으로 향하면서 그동안 일어난 일들의 영향을 온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택시를 타고 가면서 도시의 풍경을 창밖으로 바라보며 영화 속 장면처럼 지나가는 풍경들을 보고 있던 저는 그 모든 순간이 저에게 특별하게 다가왔어요. 이게 왜 중요한지 알겠더라고요. 우리가 진실을 추구하는 이유, 그것이 위험할지라도 계속해서 추적하는 이유는 단지 헤드라인이나 상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게이트에서 기다리며 저는 노트북을 열고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또 다른 뉴스 기사를 쓰는 게 아니라 저 자신에게 보내는 편지였죠.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기록하기 위해서요. 진정한 저널리즘은 단순히 관찰하고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고 적었어요. 때로는 그 순간이 요구할 때 우리는 그 이야기 속으로 직접 들어가야 해요. 영웅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영웅을 찾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요. 그동안 제가 목격한 용기에 대해서도 썼어요. 단지 큰 사건들만이 아니라 작은 사건들에서도 용기를 봤어요. 밤늦게 몰래 문서를 복사한 사무직 직원,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증거를 번역한 학생, 최루가스 속에서도 시위자들에게 물을 가져다 준 할머니들. 이 사람들이 진정한 영웅들이었어요. 비행기에서 서울이 구름 속으로 사라지면서 저는 몇 달 전에 이곳에 왔던 기자와 지금의 제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생각했어요. 저는 정치적 부패에 대한 이야기를 찾으러 왔었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을 배웠어요. 바로 평범한 사람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에 대한 교훈이었죠. 마지막으로 노트를 꺼내서 이렇게 적었어요. 가장 큰 이야기는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강력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이 지배당하지 않으려는 평범한 사람들에 관한 거예요. 제 일이 이 사람들에 대해 쓰는 것만이 아니라 진실을 지키는 데 필요한 순간에 그들과 함께 서는 거예요. 비행기 승무원이 비행 고도를 알릴 때 저는 마지막 생각을 덧붙였어요. 한국에서 배운 것은 저널리스트가 된다는 건 단순히 진실을 전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진실을 말할 용기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일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역사가 부를 때 우리가 그 이야기에 참여해야 할 때도 있다는 걸 깨달았죠. 비행기가 런던을 향해 날아가며 저는 노트를 닫고 자리에 몸을 기댔어요. 제 카메라 가방이 머리 위 수납함에 있는 걸 보며 그동안 찍었던 사진들이 떠올랐어요. 시위, 회의, 용기의 얼굴들. 하지만 제가 집으로 가져가는 가장 중요한 것들은 사진으로 담을 수 없었어요. 진실, 용기,
그리고 옳은 일을 위해 일어선 사람들의 연대가 담긴 교훈이었죠. 그 구름 속 어딘가에서 서울은 여전히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을 거예요. 사람들은 여전히 그들의 미래를 위해 싸우고 있을 테고요. 제 이야기는 끝났지만 제가 목격한 일들의 영향은 제게 영원히 남을 거예요. 저는 단지 이야기 하나를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기자일 뿐만 아니라 때로는 세상이 요구할 때 단순히 관찰자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는 새로운 이해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는 정말 모르겠지만요. 전 이 모든 사실들을 꼭 밝혀낼 겁니다. 저는 사무실 벽에 걸린 한강 사진을 바라보며 서울에서 그 강변을 마지막으로 걸었던 순간을 떠올렸어요. 빌딩 불빛들이 물 위에서 별처럼 반짝이며 강은 밤마다 마치 마법처럼 아름다워 보였죠. 지금 싱가포르에서 책상에 앉아 있으니 그 기억은 마치 다른 사람의 인생처럼 느껴졌어요. 그때 제 핸드폰이 진동을 울리며 몇 년 만에 본 이름이 뜨더라고요. 박승호. 저의 옛 멘토이자 대한민국의 전 외교부 장관. 가슴이 쿵 하고 뛰었어요. 승호 씨는 이유가 있지 않고는 절대 전화를 하지 않으셨거든요. 여보세요? 전화를 받으며 목소리를 최대한 차분하게 유지하려 했어요. 제이슨. 그의 목소리는 피곤하고 걱정스러워 보였어요. 네가 필요해. 서울로 와야 해. 저는 의자에 앉은 자세를 고쳐 잡았어요. 무슨 일이에요? USB 때문이야. 그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배가 꽉 조여지는 기분이었어요. 그 USB에 대해서는 모두가 알고 있었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지도자가 역사적인 만남 중에 주고받았던 그 신비로운 장치. 몇 년 동안 사람들은 그 안에 어떤 비밀이 담겨 있을지 궁금해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평화의 계획이 담겨 있다고 생각했고, 또 다른 사람들은 그것이 위험한 약속들을 담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두려워했죠. 아무도 확실히 알지 못했고 그 미스터리는 끝없는 논란을 일으켰어요. 그 USB, 저는 목이 바짝 말라서 다시 말했어요. 왜 지금이에요? 왜 저를 찾으신 거죠? 제이슨, 네가 양쪽을 다 이해하니까. 싱가포르에서 자랐지만 서울에서 우리와 함께 일했잖아. 다른 나라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고 적을 만들지 않으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아. 그리고 내가 너를 믿어. 네가 아니면 이 일을 맡길 사람이 없어. 그는 잠시 멈추더니 말을 이었어요. 너만이 이걸 처리할 수 있어. 저는 제 일정이 빼곡히 적힌 달력을 바라봤어요. 싱가포르에서의 평온한 삶이 펼쳐져 있었죠. 예측 가능하고 안전하고 지루하기까지 했어요. 하지만 승우 씨의 목소리에는 긴박함이 느껴졌어요. 뭔가 큰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였죠. 상황이 얼마나 나쁜가요? 저는 물었어요. 나빠. 그는 대답했어요. 사람들이 그 USB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에 대해 답을 요구하고 있어. 압박이 점점 심해지고 있어. 이걸 잘못 처리하면 그의 목소리가 흐려졌어요.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 모든 면을 볼 수 있는 사람, 바로 너 같은 사람이 필요해. 저는 눈을 감고 이 일이 의미하는 바를 생각했어요. 서울로 돌아간다는 것, 다시 정치에 발을 들인다는 것, 남북 관계를 영원히 바꿀 수도 있는 비밀들을 다룬다는 것. 언제 필요하신가요? 저는 이미 거절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오늘 밤이야. 4시간 후에 비행기가 있어. 인천공항에서 누군가가 널 맞이할 거야. 시계를 보니 6시 30분. 가방을 챙기고 창의공항으로 가는데 충분한 시간이었죠. 그렇군요. 거기 갈게요. 저는 대답했어요. 전화를 끊고 잠시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싱가포르의 하늘이 오렌지색과 분홍색으로 물드는 모습을 보면서요. 제 평화로운 삶이 이제 곧 바뀔 거라는 걸 느꼈어요. 그 USB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그것이 승우 씨에게 이토록 중요한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그가 전화를 걸어온 것만으로도 그건 충분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두려워하는 목소리까지.
저는 책상 밑에서 긴급 여행 가방을 꺼냈어요. 외교 일을 할 때 옛 습관이죠. 문을 열고 나서 마지막으로 한강 사진을 한 번 더 바라봤어요. 곧 그 실제 한강을 다시 보게 될 텐데 이번에는 그 경치가 그렇게 평화롭지는 않을 것 같았어요.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서울에서 기다리고 있을 일들에 대해 생각했어요. 거리의 시위들, 화가 난 정치인들, 의심스러운 기자들, 그리고 그 모든 것들 속에서 평화도 혼란도 일으킬 수 있는 작은 USB 드라이브 하나. 어디 가시나 봐요? 택시기사가 제 표정이 진지한 걸 보고 물었어요. 네. 저는 싱가포르의 익숙한 거리가 지나가는 걸 보며 대답했어요. 그냥 늦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컴퓨터 화면을 응시하며 눈이 따가워졌어요. 정부 시설은 에어컨의 부드러운 윙윙거림과 뒤에서 저를 따라 걸어다니는 승우의 발소리 외에는 조용했어요. 벽에 걸린 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지만 저는 읽는 것을 멈출 수 없었어요. USB에서 나온 새로운 문서마다 심장이 더 빨리 뛰었어요. 제이슨, 잠깐 쉬어. 승우가 제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어요. 몇 시간째 하고 있잖아.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여기 뭔가 있어요. 큰 거. 느낌이 와요. 손끝이 키보드를 빠르게 넘기며 파일 속을 더 파고들었죠. 그때였어요. Private Exchange라는 이름이 붙은 폴더가 보였고 그 안은 강력한 암호화로 잠겨 있었어요. 저는 승우를 쳐다보았고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해. 그가 보안 코드를 입력하며 말했어요. 폴더가 열리자 문 대통령과 김정은 간의 수십 통의 메시지가 나타났어요. 저는 손이 떨리며 그 메시지를 읽었어요. 이건 단순한 외교적인 메모가 아니었어요.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릴 거래에 관한 개인적인 편지들이었어요. 문 대통령은 그 누구도 몰랐던 북한의 대폭적인 양보를 제안한 내용이었어요. 그 일부 제안은 한국이 가장 가까운 동맹국들을 배신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었어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심각해. 저는 속삭이며 화면에 표시된 메시지를 가리켰어요. 그중 하나에서 문 대통령은 북한의 첨단 기술을 공유하겠다고 언급했고 또 다른 메시지에서는 미국과의 군사 협력을 줄이자는 내용이 있었어요. 모두 평화를 위한 이유에서였죠. 하지만 진짜 폭탄은 문서 중간에서 발견됐어요. 거기엔 상호 핵무기 폐기 경로라는 비밀 계획이 있었어요. 이건 단지 남북한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러시아와 중국도 관련되어 있었죠. 그 뜻을 깨닫고 제 입이 마르기 시작했어요. 문 대통령은 핵 보유국들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는 위험한 게임을 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요. 이게 밖으로 새면 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 파급력은 너무 컸어요. 승우는 저에게 가까이 다가와 화면을 읽었고 그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어요. 우리 동맹국들은 이걸 배신으로 볼 거야. 미국은 그때 갑자기 날카로운 알람 소리가 울려 퍼졌고 저희 둘은 깜짝 놀랐어요. 복도에서 빨간 불빛이 깜빡였고 유리병 너머로 보안 요원들이 뛰어가고 있었어요. 그들의 얼굴엔 공포가 가득했죠. 보안 위반! 스피커에서 큰 소리가 울렸어요. 모든 인원은 즉시 안전한 장소로 대피. 2명의 국가정보원 요원이 우리 방으로 뛰어들어왔어요. 박 장관님, 탄 씨, 지금 저희와 함께 가세요. 그들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고 저희를 문 쪽으로 밀어냈어요. 무슨 일이죠? 제가 급하게 복도를 따라 걸으며 물었어요. 누군가 USB의 일부 내용을 언론에 유출했어요. 한 요원이 음침하게 말했어요. 이미 뉴스에 퍼졌습니다. 그들은 저희를 여러 층의 계단을 내려 지하 벙커로 인도했어요. 그 안에는 벽 전체를 가득 채운 스크린들이 있었고 전 세계의 뉴스 채널들이 나오고 있었어요. 저는 속이 꽉 막힌 듯한 기분이었어요. 화면에 떠오른 헤드라인들을 보고서요. 속보, 비밀 한국 정상회담 USB 내용 공개. 문정부, 북한과 비밀 거래 혐의. 외교적 위기, USB 유출로 갈등 심화. 승우는 의자에 주저앉으며 이제까지 본 적 없는 모습으로 나이 들어 보였어요.
어떻게? 그가 중얼거렸어요. 보안은 완벽했는데. 아니면 새로운 알림이 화면에 떠올랐어요. 소셜미디어는 USB의 부분적인 문서들이 폭발적으로 퍼지며 난리였죠.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유출된 내용은 선별적이었고 가장 파괴적인 부분만 드러났어요. 아무런 맥락도 없이요. 누군가가 최대한 한국의 명성을 손상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건 우연한 유출이 아니에요. 저는 정보를 분석하며 말했어요. 누군가 이걸 조작하고 있어요. 문 대통령의 유산을 파괴하고 한국과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해치려는 거예요. 그때 벙커 문이 다시 열렸고 다른 요원이 탭을 들고 달려 들어왔어요. 장관님, 이걸 보셔야 합니다. 3일 전부터 네트워크에서 이상한 접근 패턴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보고 피가 차갑게 식었어요. 그 패턴은 익숙했어요. 예전에 다른 사건에서 봤던 패턴이었죠. 승우,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이걸 한 사람을 알 것 같아요. 화면은 계속해서 새로운 헤드라인들을 쏟아내며 세계가 유출에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불과 몇 분 만에 그동안 쌓아온 외교적인 노력들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모든 일이 벌어진 책임자가 누구인지 파악하고 그들이 남은 USB의 비밀을 풀기 전에 막는 거였어요. 그 비밀은 한반도를 전쟁 직전으로 몰아넣을 수도 있었죠. 승우의 전화가 울리며 세계 지도자들의 메시지가 쏟아졌어요. 미국은 군사협정 재검토를 위협하고 있었고 일본은 긴급 회의를 요구했어요. 중국과 러시아는 의외로 조용했죠. 저는 깊게 숨을 쉬고 노트북을 열었어요. 해야 할 일이 많았고 시간이 없었어요. 벙커의 형광등이 위에서 윙윙거리며 울리는 가운데 저는 승우가 앞뒤로 바쁘게 걸어다니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평소 차분한 성격의 그가 오늘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숨기지 못하고 있었죠. 이번 유출은 모든 걸 바꿔놓을 거야. 그가 은빛 머리를 쓸어 넘기며 말했어요. 제이슨, 누가 이걸 했을까? 저는 답을 하려고 입을 열었는데 갑자기 전자음이 날카롭게 울려 퍼졌어요. 벙커 벽에 설치된 모니터 중 하나가 켜지면서 화면에 KBS의 주요 앵커가 등장했어요. 그녀의 표정은 매우 진지했죠. 속보, 비밀 USB 드라이브에서 유출된 문서에 따르면 문 정부해 한국이 북한과 핵 기술을 공유할 계획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국제사회는 충격과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속이 울렁였어요. 그 문서들이 진실을 왜곡한 조각들에 불과하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 전체 맥락을 알지 못한 채 읽으면 그 안에서 일어난 섬세한 외교적 교섭과 평화를 위한 힘든 타협을 모두 놓치게 될 거예요. 앵커는 계속해서 보도를 이어갔고 제 핸드폰에는 알림이 쏟아졌어요. 일본 총리가 이미 이번 폭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고 발표했고 미국 국무부는 한국과의 안보 협정을 재검토 중이라고 밝혔어요. 심지어 유럽연합도 이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긴급 회의를 소집한다고 했죠. 이거 봐. 저는 승우에게 제 핸드폰 화면을 보여주었어요. 야당이 방금 성명을 발표했는데 배신과 반역 같은 단어를 사용하며 문 대통령이 국가의 비밀을 팔아넘긴 반역자라고 비난하고 있었어요. 시장은 이미 반응을 보였어요. 원화는 달러에 대해 급격히 떨어졌고 주식시장은 급락에 따라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었죠. 그동안 쌓아온 외교적 노력과 경제 성장이 몇 분 만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이걸 막아야 해. 저는 벙커 컴퓨터 터미널 앞에 의자를 끌어당기며 말했어요. 만약 우리가 전체 맥락을 공개하면... 잠깐. 승우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이듯 작았어요. 저는 그가 다른 모니터를 응시하는 걸 보고 고개를 들었어요. 그 모니터에는 건물 곳곳에 보안 카메라 화면이 나오고 있었죠. 오른쪽 상단에 흐릿한 흑백 이미지가 있었고 그 안에는 익숙한 인물이 한 사무실 구석에 서 있었어요. 제 혈액이 차가워졌어요. 비록 화질이 나쁘긴 했지만 그 인물이 홍장원임을 단번에 알아챘어요. 국가정보원의 전 부국장인 홍장원은 이 건물에 있을 리가 없었어요.
그가 지난해 부패 혐의로 강제로 사퇴한 이후로는 더더욱이요. 저 사람이다. 승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홍장원이 파일을 유출한 거야. 저는 그 말에 머리가 하얘졌어요. 홍장원은 항상 문 대통령의 햇볕 정책에 반대해왔죠. 북한과의 교류는 순진하고 위험하다고 주장하던 사람이라 그가 자기 자리에서 밀려난 후에는 온건파들에 대한 복수를 맹세했었어요. 근데 어떻게 접근했지? 저는 보안 카메라 화면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그 USB 파일은 분명히 그때 벙커의 제어판에서 빨간 불빛이 깜빡이며 시끄러운 경고음이 울렸어요. 화면에는 보안 경고들이 잇따라 떴죠. 홍장원은 단순히 파일을 유출한 게 아니라 손에 닿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시스템적으로 유출하고 있었어요. 군사 배치 정보도 유출하고 있어 저는 경고 내용을 빠르게 훑으며 말했어요. 발사 코드, 방어 프로토콜, 말이 점점 떨려오면서 이 상황이 단순히 문 대통령을 곤란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홍장원은 이제 한국의 전체적인 안보 체계를 무너뜨리려는 거였어요. 승우는 벽에 걸린 비상용 전화를 집어들고는 국방부 장관을 내게 연결해 라고 명령했어요. 그리고 홍장원 빨리 찾아. 저는 컴퓨터로 돌아와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홍장원의 디지털 흔적을 추적하면서 한반도의 미래가 달린 상황에서 시간이 촉박함을 느꼈죠. 벙커 밖에서는 점점 더 커지는 혼란의 소리가 들려왔어요. 전화벨이 울려대고 복도에서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으며 멀리서 사이렌 소리도 들리기 시작했어요. 배신의 폭풍은 이미 다가오고 있었어요. 아니, 사실 이미 우리가 그 한가운데에 갇혀 있었죠. 우리는 벙커를 떠날 때 아침 해가 아직 떠오르지 않았어요. 저는 검은색 SUV에 타고 4명의 NIS 요원들과 함께 홍의 디지털 흔적을 쫓아갔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어두웠고 우리는 서울 외곽의 산으로 가는 길을 따라가고 있었어요. 그곳은 전통적인 한옥집들이 흩어져 있는 곳이었고 그 집들은 곡선형 기와 지붕 아래에서 옛것과 새것이 어우러져 있었어요. 그는 몇 달 전부터 계획을 세운 거예요. 이 요원이 제게 그녀의 태블릿 화면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컴퓨터 장비를 조금씩 구입하고 이 지역을 정기적으로 방문했어요. 가스비 외에는 항상 현금으로 결제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불안감에 제 배는 쪼여왔습니다. 홍의 유출이 빠르게 퍼지고 있었고 제 핸드폰은 서울 거리에서 벌어진 시위에 대한 뉴스 알림으로 계속 울리고 있었어요. 미국 대사관은 이미 긴급 회의를 소집했고 일본 총리는 답변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SUV는 좁은 산길로 접어들었고 아침 안개 속을 올라가며 점점 더 높은 곳으로 갔습니다. 소나무들이 길을 따라 늘어서 있었고 그 가지는 이른 아침 이슬에 무겁게 늘어져 있었어요. 서울의 소음과 교통은 이곳에서는 멀게 느껴졌고 그 자리를 차지한 건 무겁고 고요한 침묵이었어요. 차 바퀴가 자갈을 밟을 때마다 나는 소리가 총성처럼 들렸습니다. 저기 김 요원이 상이슬게 자리 잡은 전통적인 한옥을 가리켰어요. 그 집은 어두운 나무 기둥과 하얀 벽을 가지고 있었고 평화로워 보였지만 저는 잘 알았어요. 그 안에 홍이 있다는 걸, 그리고 그와 함께 한국 평화의 미래가 달려있다는 걸. 우리는 차를 조금 떨어진 곳에 주차하고 걸어서 접근했어요. 요원들은 조용히 움직였고 그들의 훈련이 드러나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저는 뒤따라갔지만 이곳의 지형에 맞지 않는 구두를 신고 있었기 때문에 발걸음이 불편했어요. 나무들 속에서 새가 한 마리 울더니 그 소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한옥의 대문은 열려 있었어요. 홍은 우리가 올 것을 예상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는 안으로 들어갔고 그곳의 전통적인 돌 정원은 잘 관리되어 있었어요. 자갈 위에는 정갈한 쟁기 자국이 남아 있었죠. 홍은 분명히 여기서 시간을 보내며 이곳을 그의 은신처로 삼았던 것 같았어요. 집 안은 가구가 적고 깔끔했어요. 현대 기술과 전통적인 요소들이 섞여 있었는데
낮은 나무 테이블 위에 노트북이 놓여 있었고 그 화면은 희미한 빛을 발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홍이 앉아 있었어요. 우리가 쫓고 있던 USB 드라이브가 그의 앞에 놓여 있었죠. 언제 올지 궁금했어요. 홍이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는 제가 본 공식 사진과는 조금 달랐어요. 더 나이 들어 보였고 피곤해 보였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롭고 결연했어요. 앉으세요. 이야기 좀 합시다. 요원들은 방안을 둘러싸며 자리를 잡았고 저는 그와 마주 앉았어요. 나무 바닥이 제 무릎 아래에서 삐걱거렸습니다. 왜 이런 일을 벌인 거예요? 저는 제 안에서 일어나는 분노와 두려움을 억누르며 차분하게 물었어요. 이게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알잖아요. 이 지역 전체가 불안정해질 수 있어요. 홍은 USB를 집어들고 손가락 사이로 돌려보았어요. 나는 NIS에서 27년을 근무했어요. 27년 동안 정치인들이 뒷골목에서 거래를 하며 자신들이 국민을 보호한다고 말하면서 국민을 어둠 속에 가두는 걸 봤죠. 그의 목소리는 씁쓸하게 떨렸어요. 이 드라이브에 들어있는 걸 봤을 때 사람들은 알아야 해요, 제이슨.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하면 안 돼요. 저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반박했어요. 당신은 이 파일들을 맥락 없이 뽑아냈어요. 언론은 그것을 배신처럼 묘사하고 있지만 그게 진실이 아니에요. 문 대통령은 평화를 구축하려고 했지 누구를 배신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거짓으로 쌓은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에요. 홍이 맞섰지만 그의 눈빛에서 조금의 불확실함이 스쳤어요. 그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화는요? 저는 물었어요. 국경을 넘어서 가족들이 만날 수 있게 된 것, 양측을 돕는 경제 협력이 있었잖아요. 당신의 유출은 그 모든 걸 망칠 수 있어요. 방안은 홍의 노트북에서 나오는 부드러운 윙윙거리는 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없었어요. 종이 창문을 통해 점점 밝아지는 하늘을 볼 수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고 그와 함께 더 많은 혼란이 다가올 거라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어요. 이 상황을 막지 못하면 모든 것이 엉망이 될 수 있겠다고 느꼈어요. 저도 한때는 당신처럼 생각했어요. 홍이 조용히 말했어요. 진실이 때때로 기다려야 하고 관리되어야 한다고 믿었죠. 하지만 너무 많은 걸 봤어요. 너무 많은 비밀들이 우리의 민주주의를 갉아먹는 걸 지켜봤어요. 저는 깊게 숨을 쉬었어요. 그렇다면 전체 진실을 알리는데 도와주세요.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릴 부분만이 아니라 그 전체 이야기를요. 왜 이런 대화가 있었고 그 대화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여주세요. 홍은 USB를 오랫동안 바라봤어요. 밖에서 차들이 더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마도 다른 NES 요원들이겠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마침내 홍은 USB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어요. 정말 이걸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시도해야 해요. 너무 많은 생명이 걸려 있으니까요. 저는 USB를 집어들었어요. 그 무게를 느끼며 물리적인 무게뿐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모든 것의 무게도 느꼈어요. 평화에 대한 꿈, 전쟁에 대한 두려움, 신뢰와 배신이 모두 이 작은 장치 안에 담겨 있었어요. 홍은 요원들이 그를 체포하는 것에 저항하지 않았어요. 그가 끌려나가며 마지막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우리가 했던 실수를 반복하지 마세요, 제이슨.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 고요한 한옥 안에서 해가 산을 금빛으로 물들여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진짜 일이 이제 시작되었다는 걸 알았어요. USB는 안전하게 확보되었지만 그 안의 내용은 이미 인터넷을 통해 퍼져나가고 있었고 사람들의 의견을 형성하고 두려움을 일으키고 있었어요. 이제 우리는 그 전체 이야기를 전할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너무 늦을 수 있었어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서 승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찾았어요.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이걸 고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어요. 해는 점점 더 높이 떠올랐고 마당에 긴 그림자가 드리워졌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고
그와 함께 한국의 평화 여정에서 또 다른 장이 펼쳐지게 될 거였어요. 하지만 그 전에 우리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폭풍을 견뎌야 했어요. 그 다음 몇 주는 제 경력 중 가장 힘든 시간이었어요. 매일 아침 USB 위기에 대한 새로운 헤드라인이 떠오르고 전 세계의 외교관들로부터 온 메시지로 제 전화기가 끊임없이 진동했어요. 하지만 한 걸음씩 우리는 문제를 해결해 나갔어요. 저는 승우 씨와 전문가 팀과 함께 작은 회의실에서 무수히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우리는 진실을 말하면서도 공황을 예방할 수 있는 성명서를 신중하게 준비했어요. 기자회견에서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서서 유출된 파일에 숨겨진 진실을 설명했어요. 외교 경력이 있었기에 분노한 동맹국들을 진정시키고 깨진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적절한 말을 찾을 수 있었어요. USB에는 평화에 대한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외국 기자들이 가득한 방에서 설명했어요. 전쟁의 비밀이 아니라요. 저희가 문서에 대한 더 많은 배경 정보를 공유하면서 그들의 표정이 의심에서 이해로 바뀌는 것을 보았어요. 미국 사람들이 설득하기가 가장 어려웠어요. 저는 워싱턴의 관계자들과 5번이나 영상통화를 했고 유출된 메시지가 문맥을 벗어나 전달된 방식에 대해 설명했어요. 전체적인 그림을 생각해 보세요. 저는 말했어요. 한국은 항상 아시아에서 여러분의 가장 강력한 동맹국이었습니다. 그건 변하지 않았어요. 일본은 서울에 특별사절을 보냈어요. 우리는 3일 동안 유출된 파일의 모든 단어를 검토하며 자세히 논의했어요. 조금씩 그들의 의구심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중국과 러시아도 보통 이런 상황에서 이득을 보려는 나라들인데 한국의 안정성이 중요한 문제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가장 강력한 순간들은 공식적인 회의 밖에서 일어났어요. 어느 날 저녁 또 다른 힘든 하루를 마친 후 저는 서울 광화문 광장을 걸었어요. 해가 지고 광장은 촛불을 든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그들은 더 이상 분노한 시위자가 아니었어요. 평화를 원하는 시민들이었어요. 한 노인이 저에게 다가와 작은 종이컵에 담긴 뜨거운 차를 건넸어요. 힘내세요. 그녀가 부드럽게 웃으며 한국어로 말했어요. 당신이 이를 바로잡아 주리라 믿어요. 그녀의 친절함이 저를 크게 울렸어요. 아마 한국 전쟁을 겪으셨을 분이었을 텐데 나라가 찢어지고 다시 일어나는 걸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희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한국 사람들이 겪어온 수많은 도전들을 떠올렸어요. 일본의 식민지 지배, 한국 전쟁, 한반도의 아픈 분단. 그럼에도 그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은 저에게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어요. 이제 이 문제는 단순히 정치적 위기를 해결하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그 할머니처럼 어려운 시간을 지나면서도 더 나은 미래를 믿고 희망을 품고 있는 사람들의 꿈을 지키는 일이었어요. 호텔 방에서 저는 1950년대 한국의 옛 사진들을 보았어요. 전쟁 직후 거리들은 파괴되고 건물들은 잔해로 변해 있었어요. 하지만 그 모든 사진 속에서 사람들은 함께 일하며 재건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지금 70년이 지난 후 서울은 세계에서 가장 현대적인 도시 중 하나가 되었어요. 이건 우연이 된 일이 아니었어요. 평범한 한국 사람들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광장에서의 시위자들은 그 정신을 상기시켜 주었어요. 그들이 USB 위기에 대해 의견이 달랐더라도 폭력적인 시위 대신 평화로운 촛불 집회를 열며 자신의 의견을 표현했어요. 그들은 민주주의가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었어요.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면서 목소리를 내는 거죠. 위기가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나고 결국 상황은 진정되었어요. 미국과 일본은 공개적으로 한국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어요. 중국과 러시아는 위협적인 발언을 철회했어요. 가장 중요한 건 한국 국민들이 유출 사건의 충격에서 벗어나 앞으로 나아가기로 마음을 먹었다는 거였어요. 서울에서의 마지막 밤,
저는 호텔 방 창문에 서서 펼쳐진 도시의 불빛을 바라봤어요. 한강은 조용히 흐르고 있었어요. 그 강은 싱가포르 제 사무실 벽에 걸린 사진 속 그 강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한국에 대해 다르게 느껴졌어요. 이곳은 단순한 정치적 드라마나 국제적 위기의 장소가 아니었어요. 이곳은 큰 도전들을 맞서며 희망과 존엄을 잃지 않은 평범한 영웅들이 살아가는 땅이었어요.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짐을 싸면서 저는 그 할머니가 주었던 종이컵을 발견했어요. 저는 그 컵을 조심스럽게 휴지로 감싸서 서류 가방에 넣었어요. 그것은 한국에서 배운 것을 기억하게 해줄 거였어요. 진정한 힘은 정치적 권력이나 군사적 위력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더 나은 미래를 믿고 포기하지 않는 평범한 사람들의 회복력에 있다는 걸요. 비행기 창밖을 보며 서울이 점점 멀어져 가는 모습을 바라봤어요. 도시의 불빛은 사라졌지만 그 교훈은 제 마음에 남아 있었어요. 한국은 저에게 가장 어두운 시기에도 사람들이 함께 일하면 빛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제가 해결한 건 단지 외교적 위기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절대로 잊지 못할 인간 용기의 교훈이었어요.